절단기. 제일막 마이너스 빈쌀. 2월 5일 목요일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화성 정남면 마을에 내려앉았다. 이상하네요. 박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새벽 예배를 마친 이 목사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박순자는 남편을 5개월 전 떠나보낸 뒤 더욱 독실해진 신자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었다. 어제 수요 예배도 참석했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에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편찮으신가? 교회 집사 김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침에 병원 가시기로 했다며요? 제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김미정은 박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권사님,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김미정은 현관문을 열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씻어둔 쌀이 그릇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아침밥을 지으려다 만 것 같았다. 권사님? 침실로, 거실로,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박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박순자의 아들 박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혁 씨, 어머님이 집에 안 계세요. 근데 쌀은 씻어놨는데. 수화기 너머로 박재혁의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다. 지금 갈게요. 어제 통화했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제이막 마이너스 세입자. 박재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였다. 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만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가 다급하게 집안을 뒤지는 동안 마당 한쪽에 있는 별채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김철수 59세. 박순자의 집 부지에 새들어 사는 남자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철수가 태연하게 물었다. 박재혁은 그를 보자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몇 번 불편해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안 계세요. 혹시 못 보셨어요? 박재혁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제 저녁에 교회 가시는 거 봤는데요. 돌아오시는 건 못 봤습니다. 김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어딜 가신 거지? 박재혁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김철수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친구분 댁에 가신 거 아닐까요? 요즘 교회 친구분들이랑 자주 다니시던데.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연락처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박재혁은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박순자를 본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박재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성동 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제3막 마이너스 CCTV. 2월 8일 화성동 부경찰서 강력 1팀 형사 정민수는 박순자 실종 사건을 배정받았다. 66세 여성, 독실한 기독교 신자.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실종. 정민수가 사건 개요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옆자리에 후배 형사 이준호가 말했다. 형님,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집까지 도보 5분 거리인데 실종이라니.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CCTV부터 확인해 보자. 두 형사는 마을 곳곳에 CCTV 영상을 확보했다. 2월 4일 밤 8시 30분 박순자가 교회를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그녀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 집 방향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 설치된 CCTV에는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이상하네. 교회에서 집까지 다른 길이 있나? 이준호가 물었다. 아니, 이 길이 유일한 길이야. 정민수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럼 이 구간 사이에서 뭔가 있었다는 건가요?
두 형사는 박순자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장 감식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별채에 사는 김철수가 그들을 막았다.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김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실종 사건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김철수는 완강했다. 내일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오늘은. 정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영장 없이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좀 포맷해 주실 수 있나요? 제3항 마이너스 화염. 2월 9일 오후 2시 50분 화성동 부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다. 정남면 박순자 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민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고 김철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민수가 다가가 물었다. 가스 히터를 틀어놓고 나갔는데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정민수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너무 침착했다. 자신이 새 들어 사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CCTV 확인해봐. 정민수가 이준호에게 지시했다. 1시간 후 이준호가 급히 달려왔다. 형님, 이거 방화예요. 김철수가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에 불이 났어요. 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철수. 그가 김철수를 불렀다. 김철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정말 가스 히터 때문에 불이 난 겁니까? 정민수가 따졌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감식반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명백한 방화였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시작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정민수는 김철수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제오막 마이너스 상자. 조사실에서 김철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순자 씨가 어디 있습니까? 정민수가 물었지만 김철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방화를 했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정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간접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CCTV를 다시 돌려봐.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김철수의 동선을 모조리 추적해. 밤새 팀원들이 CCTV를 분석했다. 그리고 2월 5일 김철수의 이상한 행적을 발견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이준호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김철수가 기아 봉고 1톤 트럭을 몰고 박순자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시각은 오전 7시 20분. 저게 뭐지? 정민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트럭 뒷좌석에 큰 상자 하나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짐칸에는 커다란 기계가 보였다. 저 기계 뭔가요? 이준호가 물었다. 확대해봐. 화면을 최대한 확대하자 그 기계의 정체가 드러났다. 육절기.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육점에서 고기 자를 때 쓰는 육절기잖아요. 이준호도 창백해졌다. 영상을 계속 추적하자 김철수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CCTV에는 김철수가 짐칸에서 육절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공장 주인 연락처 알아내. 정민수가 지시했다. 제육막 마이너스 증거들. 공장 주인 최동우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네, 김 형님이요? 그분 좋은 분인데. 최동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언제 육절기를 맡겼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2월 5일이요.
나무 공예할 거라면서 잠깐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민수는 즉시 공장으로 향했다. 감식반을 대동하고 육절기를 조사했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육절기 곳곳에서 혈흔이 검출되었다. DNA 분석 급하게 부탁합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박순자의 DNA였다. 정민수는 김철수가 몰던 트럭도 압수했다. 트럭 안에서도 루미놀 반응이 나왔다. 역시 박순자의 혈흔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민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시신이 없었다. CCTV를 다시 추적하자 김철수는 공장을 나선 후 화성시 황구지천 인근 둑길로 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길을 벗어나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때는 뒷좌석에 있던 상자가 사라져 있었다. 이 구간 어딘가에 시신을 유기했을 거야. 정민수가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다. 형님, 근데 육절기로 시신을 처리했다는 건가요?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제7막 마이너스 수색. 2월 10일부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화성시 황구지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정민수는 좌절감에 빠졌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간접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형님, 육절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호가 제안했다. 육절기는 공장에 있잖아. 정민수가 대답했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CCTV를 더 돌려봤는데 김철수가 2월 7일에 다시 공장에 가서 육절기를 가져갔어요. 정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 네. 그 이후로 육절기의 행방이 묘연해요. 정민수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김철수의 2월 7일 이후 동선을 모두 추적해 육절기를 어디에 버렸는지 찾아내야 해. 팀원들은 의왕시와 수원시 일대의 CCTV를 분석했다. 김철수의 트럭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형님, 동선이 너무 복잡해요. 한 팀원이 한숨을 쉬었다. 하나하나 다 추적해. 육절기만 찾으면 이 사건 끝이야.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8막 마이너스 띠토. 2월 18일 정민수는 차를 타고 김철수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었다. CCTV에 찍힌 길을 그대로 밟아가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찾아? 그가 중얼거리다가 문득 깨달았다. 차를 타고 가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작은 물건을 놓칠 수 있었다. 정민수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는 묵묵히 걸었다. 의왕시 청계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도로 옆 나무 밑동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정민수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띠톱. 육절기의 띠톱날이었다. 정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증거봉투에 띠톱을 넣고 감식을 의뢰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다. 박순자 씨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육절기를 찾아야 해. 고물상을 뒤져. 제구막 마이너스 해체 직전. 화성과 수원 일대의 고물상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2월 24일 오전 수원시의 한 고물상에 도착했다. 혹시 육절기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고물상 사장 박용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요? 2주 전에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주인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오늘 해체하려던 참이었어요. 정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용호가 고물상 안쪽을 가리켰다.
정민수가 달려가 보니 육절기가 놓여 있었고 박용호가 이미 해체를 시작한 상태였다. 볼트 몇 개가 풀려 있었다. 잠깐, 정민수가 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이건 증거물입니다. 감식반이 도착해 육절기를 정밀 감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순자의 흔적 95점이 검출되었다. 혈흔, DNA, 조직 파편. 이 정도면 정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재심막 마이너스 진실. 김철수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육절기는 나무 공예용이었습니다. 그가 조사실에서 말했다. 그럼 박순자 씨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민수가 따졌다. 모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겠죠. 김철수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민수는 김철수의 별채를 굴삭기로 뜯어냈다. 배수관을 감식한 결과 역시 박순자의 DNA와 혈흔이 검출되었다. 별채에서 1차로 시신을 토막낸 후 육절기로 2차 처리를 했군요. 감식반장이 보고했다. 정민수는 김철수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맡겼다. 비록 김철수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했지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자 삭제된 데이터들이 복구되었다. 1월부터 인체의 부도를 검색했고 시신 해부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전문가가 보고했다. 민찌기, 육절기, 까마귀 먹이를 검색한 흔적도 있고요. 정민수는 서류를 넘기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뭡니까? 전문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 관련 음란물입니다. 정민수는 박재혁을 만났다. 어머니와 김철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셨어요. 김철수가 자꾸 말을 걸고 따라다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1월 말에 토지 보상금을 받으셨다고요?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김철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이런 일이 될 줄은. 2016년 2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선고했다. 김철수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정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박순자 씨. 그는 중얼거렸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아마도 황구지천 어딘가에. 아니면 까마귀들이.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만약 고물상 사장이 하루만 일찍 육절기를 해체했더라면, 만약 그가 띠톱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았을 것이다. 정민수는 경찰서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실종 사건은 초기 수사가 전부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끝. 에필로그 1부 마이너스 감옥의 남자. 2017년 3월 정민수는 안양교도소를 찾았다. 김철수가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면회실에 앉아 김철수를 기다렸다. 철컥. 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들어왔다. 60대가 된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정민수를 보자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 씨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정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유족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제가 왜 알겠습니까? 저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정민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다. 면회실을 나서는 정민수의 뒤에서 김철수가 말했다. 형사님. 정민수가 돌아봤다. 까마귀들은 겨울에도 먹이를 찾아다니나요? 김철수가 묻고는 씩 웃었다. 정민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면회실을 나섰다. 에필로그 2부 박재혁의 삶. 박재혁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재로 반쯤 타버린 집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내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재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박재혁이 힘없이 대답했다. 2017년 5월 박재혁은 결국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김하늘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어머니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더 힘드신가요? 김하늘이 물었다. 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례식을 하세요. 시신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재혁 씨도 살 수 있어요. 박재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017년 6월 15일 박순자의 장례식이 열렸다. 빈 관이었지만 교회 신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추모했다. 박순자 권사님은 항상 밝은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신앙으로 이겨내셨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박재혁은 빈 관 앞에서 울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에필로그 3부 마을의 변화. 화성 정남면 마을은 사건 이후 크게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마을 이장 김동수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보며 물었다. 서울에서 왔다는데요. 부의장 박만수가 대답했다. 신원 확인 좀 해봐. 요즘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겠어. 김동수가 말했다. 마을 교회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박순자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신자들은 그 자리를 보며 묵념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김미정이 후회하며 말했다. 권사님이 김철수한테 불편해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어요. 다른 교인 송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설교 시간에 말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마을에서는 이웃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동수가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4부 정민수의 고민. 정민수는 박순자 사건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는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정민수가 중얼거렸다. 형님, 이미 다 했어요. 육절기도 찾았고 범인도 잡았잖아요. 이준호가 위로했지만 정민수는 만족할 수 없었다. 2017년 9월 정민수는 다시 황구지천을 찾았다. 그는 혼자 둑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여기 어딘가에. 그가 중얼거리며 풀숲을 헤집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정민수는 둑길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박순자 씨. 정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정민수는 아내 한지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나 형사 그만둘까봐. 정민수가 말했다. 한지영이 놀라서 물었다. 왜 갑자기? 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사건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시신을 찾아드려야 하는데. 한지영이 정민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도 당신을 탓할 수 없어요.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더 할 수 있었어. 에필로그 오브 마이너스 새로운 단서. 2018년 3월 화성동 부경찰서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박순자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2015년 2월에 황구지천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트럭 한 대가 와서 뭔가를 강에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느 지점입니까? 제보자가 위치를 알려줬다. 정민수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다시 수색한다. 2018년 3월 20일 화성동 부경찰서는 황구지천에 잠수팀을 투입했다. 제보자가 알려준 지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형님, 여기 뭔가 있어요. 한 잠수사가 소리쳤다. 그가 물 밖으로 끌어올린 것은 비닐봉지였다. 그 안에는. 정민수는 숨을 멈췄다. 뼈 조각들이었다. 국과수에 보내.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동물뼈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감식관이 보고했다. 정민수는 주저앉았다. 제길.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에필로그 6부 마이너스 또 다른 희생자. 2018년 5월 정민수는 김철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김철수는 신용불량자였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다. 정민수는 김철수가 살았던 지역들의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철수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실종 사건이나 미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며칠 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2012년에 60대 여성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민수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담당 형사 박상철이 사건 파일을 보여줬다. 피해자는 이영애 씨, 당시 63세였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였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정민수가 파일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이 사람. 사진 속에는 이영희의 집 옆에 있는 작은 창고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나오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박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정민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뒷모습이었지만 체형이 김철수와 비슷했다. 혹시 이영애 씨 집에 세입자가 있었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영애 씨가 실종된 후 그 세입자도 사라졌어요. 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세입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세입자의 이름은 김철수였다. 정민수는 다시 안양교도소를 찾았다. 이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정민수가 김철수에게 물었다.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무표정해졌다. 모릅니다. 정민수는 이영희의 사진을 내밀었다. 2012년에 이분 집에 새 들어 살지 않으셨습니까? 김철수는 사진을 보지도 않았다. 기억 안 납니다. 정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 박순자 씨만 죽인 게 아니죠?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에필로그 7부 마이너스 파헤쳐지는 과거. 정민수는 김철수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김철수가 거주했던 모든 지역을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철수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총 사건의 6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모두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건 연쇄살인이야. 정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는 각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사건들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2000년 충남 천안, 2005년 경기 안산, 2012년 인천 남동구, 그리고 2015년 화성. 모든 피해자는 60대 과부였고 혼자 살고 있었으며 김철수가 세입자로 살고 있었다. 왜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까? 이준호가 물었다. 정민수가 대답했다. 김철수가 지역을 옮겨 다녔고 각 경찰서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2018년 8월 검찰은 김철수를 이영희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시신도 없었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힘듭니다. 검사 이한수가 말했다. 천안과 안산 사건은 너무 오래돼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민수는 좌절했다. 에필로그 8부 마이너스 김철수의 심리. 2018년 10월 범죄심리학자 윤석진 교수가 김철수를 면담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윤석진이 물었다.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윤석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김철수가 말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어요. 착한 세입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나를 경계하고 무시하고 결국엔 나가라고 하죠. 윤석진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따뜻한 가정. 근데 그 여자들은 나를 거부했어요. 윤석진은 김철수가 제론토필리아, 즉 노인에 대한 성적 집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거부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윤석진이 물었다.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 나를 버렸어요. 내가 10살 때. 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철수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60대 여성들에 대한 집착과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에필로그 9부 마이너스 재판. 2019년 2월 이영희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민수는 법정에서 주먹을 쥐었다. 재판이 끝나고
이영희의 딸 이미숙이 정민수에게 다가왔다. 형사님, 제 어머니는 정말 그 사람이 죽인 건가요? 이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신합니다. 이미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왜 처벌받지 않는 거죠? 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에필로그 10부 마지막 대화. 2019년 6월 정민수는 마지막으로 김철수를 면회했다. 내가 왜 왔는지 알겠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김철수가 씩 웃었다. 모르겠는데요. 정민수가 테이블에 사진 4장을 내려놓았다. 천안, 안산, 인천, 화성의 피해자들이었다. 이분들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김철수는 사진들을 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정민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어요. 김철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형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정민수는 한참을 김철수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민수가 말하고 면회실을 나섰다. 에필로그 11부 정민수의 결심. 2019년 9월 정민수는 화성동 부경찰서를 떠났다. 그는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사건팀으로 발령받았다. 형님, 왜 갑자기? 이준호가 물었다. 정민수가 대답했다. 나는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싶어. 김철수 같은 놈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밝혀내고 싶어. 그는 새로운 팀에서 60대 여성 실종 사건들을 전담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조사했다. 총 17건입니다. 팀장 강현수가 보고했다. 이 중에서 김철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 사건이고요. 정민수가 파일들을 펼쳐봤다. 나머지 13건은? 강현수가 대답했다. 다른 범인들이거나 사고사이거나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씩 다시 조사하자. 에필로그 12부 2020년의 발견. 2020년 3월 천안 사건을 재수사하던 중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 형님, 피해자 집 근처 야산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팀원 오성민이 보고했다. 정민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야산이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다.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 최진우가 말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인간의 대퇴골입니다. DNA 분석 결과 2000년에 실종된 김옥순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찾아봐. 다른 뼈도 있을 거야. 추가 수색 결과 여러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시신은 아니었다. 일부만 남아 있었다. 역시 육절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관이 보고했다. 정민수는 다시 김철수를 찾아갔다. 김옥순 씨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정민수가 말했다.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민수가 사진을 보여줬다. 당신이 2000년에 김옥순 씨 집에 새 들어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철수는 침묵했다. 에필로그 13부 두 번째 유죄. 2021년 4월 김철수는 김옥순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섰다. 이번에는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당시 세입자 계약서도 확보되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다. 기존의 무기징역에 추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두 형을 병합하여 집행한다.
김철수는 이번에도 무표정했다. 김옥순의 아들 김태호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20년 만에 정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적어도 한 명의 유족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었다. 에필로그 14부 박재혁의 방문. 2021년 7월 박재혁이 정민수를 찾아왔다. 형사님, 박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포기해야 할까요? 정민수는 박재혁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민수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재혁 씨가 자신을 괴롭히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요. 정민수가 박재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요. 박재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에필로그 15부 끝나지 않은 수색. 2022년 정민수는 여전히 박순자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 황구지천을 다시 수색하고 김철수의 동선을 재추적하고 새로운 증언들을 수집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오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7년이 지났어요. 시신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반드시 찾을 거야. 그는 주말마다 황구지천을 찾았다. 혼자 둑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때로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때로는 삽을 들고. 아내 한지영이 걱정했다. 여보, 당신 건강 생각 좀 해요. 매주 그러고 다니면 몸이 상해요. 정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근데 나는 유족들에게 빚진 기분이야. 에필로그 16부 김철수의 건강 악화. 2023년 1월 안양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다. 김철수 수감자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민수는 즉시 교도소로 향했다. 김철수는 교도소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김철수가 힘없이 말했다. 정민수가 침대 옆에 섰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순자 씨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김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형사님은 집요하시네요. 정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양심이라도 있다면. 김철수가 정민수를 바라봤다. 양심이요? 형사님, 저한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철수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까마귀들, 정말 영리한 동물이더군요. 먹이를 찾는 능력이. 정민수가 김철수의 옷깃을 잡았다. 제대로 말하십시오. 교도관이 달려와 정민수를 말렸다. 형사님, 진정하세요. 정민수는 김철수를 놓고 의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주먹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는 벽을 너무 세게 쳤던 것이다. 에필로그 17부 안산 사건의 재조명. 2023년 3월 안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005년 당시 피해자 이순희 씨집 근처에 살던 주민입니다. 60대 남성 박동진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뭘 목격하셨습니까? 정민수가 물었다. 그때 저는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트럭 한 대가 시와호 방향으로 가는데 뒷좌석에 큰 상자가 실려 있더라고요. 정민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운전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박동진이 고개를 저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 트럭이 기아 봉고였던 건 확실해요. 정민수는 즉시 시와호 주변 수색을 지시했다. 18년 전 일입니다. 시신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오성민이 말했지만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뼈라도 찾을 수 있어. 해보자. 2023년 4월 시와호 주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잠수팀이 투입되었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형님, 뭔가 발견됐습니다. 오성민이 소리쳤다. 잠수사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뼈 조각이 들려 있었다. 국과수에 보내.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이순희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정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 번째 시신의 일부를 찾은 것이다. 에필로그 18부 이순희의 장례. 2023년 5월 15일 이순희의 장례식이 열렸다. 비록 일부 뼈만 찾았지만 유족들은 18년 만에 어머니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이순희의 딸 이혜진이 관 앞에서 통곡했다. 18년을 기다렸어요. 정민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서 조문객들을 바라봤다. 이혜진이 그에게 다가왔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혜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일찍 찾아드렸어야 했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지만 이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못 찾았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정민수는 박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혁 씨, 저예요. 정민수 형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정민수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머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 19부 김철수의 마지막. 2023년 7월 3일 안양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김철수 수감자가 위독합니다. 곧 사망할 것 같습니다. 정민수는 마지막으로 김철수를 찾아갔다. 김철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김철수 씨. 정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김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형사님, 또 오셨군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사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정민수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갔다. 왜? 저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을 때 저는 10살이었어요. 정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 후로 저는 따뜻한 가정을 원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김철수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저를 거부했어요. 모두. 정민수가 물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거부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분들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김철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박순자, 그 여자는 황구지천, 상류. 정민수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정확히 어디입니까? 김철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무관이 소리쳤다.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지만 김철수는 그대로 사망했다. 정민수는 침대 옆에 서서 김철수의 시신을 바라봤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제길. 에필로그 20부 황구지천 상류. 2023년 7월 5일 정민수는
황구지천 상류로 향했다. 김철수의 마지막 말을 믿고 싶었다. 팀원들 전부 모아 황구지천 상류를 다시 수색한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상류 지역의 모든 풀숲, 야산, 둑기를 샅샅이 뒤졌다. 3일째 되는 날 한 팀원이 소리쳤다. 형님, 여기요. 정민수가 달려갔다. 둑길에서 약 50m 떨어진 야산의 나무 밑에서 뭔가 발견되었다. 비닐봉지입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정민수는 숨을 멈췄다. 뼈들이었다. 여러 개의 뼈 조각들이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다. 국과수에 정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박순자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정민수는 주저앉았다. 8년 만에 박순자의 시신을 찾은 것이다. 에필로그 21부 마이너스 박순자의 장례. 2023년 7월 20일 박순자의 장례식이 열렸다. 화성 정남면 교회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모였다. 권사님, 이 목사가 추도사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박재혁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어머니. 그의 아내 이수진이 그를 붙들고 함께 울었다. 정민수는 장례식장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형사님. 박재혁이 나와 그를 불렀다. 왜 밖에 계세요? 정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드려서. 박재혁이 정민수를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수도 박재혁을 껴안고 울었다. 두 남자는 장례식장 밖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에필로그 22부 마이너스 인천 사건. 2023년 9월 정민수는 마지막 남은 사건인 인천의 이영희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철수가 죽기 전에 뭔가 더 말하려고 했어요. 정민수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황구지천 상류라고 했을 때 그게 박순자 씨만을 말하는 건지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유기했는지. 오성민이 말했다. 인천 이영애 씨 사건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혹시 인천 근처 하천을 조사해 볼까요?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굴포천을 수색하자. 2023년 10월 굴포천 주변에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주 후 야산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이영애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정민수는 이영희의 딸 이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미숙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에필로그 23부 마이너스 4번의 장례식. 2023년 11월 3일 이영희의 장례식이 열렸다. 4명의 피해자 중 마지막 장례식이었다. 정민수는 4개의 장례식을 모두 참석했다. 김옥순, 이순희, 박순자, 그리고 이영희. 형사님. 이미숙이 정민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를 11년 만에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민수는 4 피해자의 영정 사진을 나란히 놓고 절을 올렸다. 편히 쉬십시오. 정민수가 중얼거렸다. 에필로그 24부 마이너스 정민수의 은퇴. 2024년 2월 정민수는 정년퇴직을 했다. 30년의 형사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 형사들이 박수를 쳤다. 정민수는 그들에게 인사했다. 여러분, 미제 사건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족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다립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정민수는 화성 정남면을 다시 찾았다. 박순자의 집은 이미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정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재혁이었다.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박재혁이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정민수가 물었다. 박재혁이 대답했다. 오늘 퇴직하신다고 들었어요. 형사님은 이곳을 찾으실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빈 땅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편히 쉬고 계실까요? 박재혁이 물었다.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